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이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양시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의정 활동 하신 지가 이제 2년 되셨나요? 정확하게 2년 됐죠. 정확하게 2년. 고향 그쪽에 선거구가 몇 개입니까? 큰 도시라서. 고양은 인구가 109만이라서 선거구가 4개입니다. 선거구 4개. 예, 갑을, 병정, 네. 전주, 일산 서구 쪽. 예. 그러니까 파주하고 마주치는 지역이고요. 예. 뭐 농사도 짓고, 농사도 짓고. 예, 도시도 되고. 이런 도농복합 선거구. 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와주신 게 또 더 의미 있는 게 지금 금융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몸을 또 담으시다가 또 의정 활동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희 방송 정말 많이 보시는데 사실 의정 활동 통해서 이제 소액주주 보호 또 자본시장 개선 이런 거 굉장히 발로 뛰면서 힘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년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의정 활동 하시면서 약간 소회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그룹에도 있었고 네. 금융시장에도 있었고 네. 둘 다 규제가 굉장히 강한 산업입니다. 둘 다. 그렇죠. 근데 규제 당국자가 어떤 규제를 냈을 때 네. 실제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의도가 그렇더라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재해석해서 시장에 꼭 필요한 규제는 뭐고 없어야 될 규제가 뭔지를 구별하고 그걸 정리를 하는 거. 그래야지만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네. 거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같은 것을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보람차죠. 네. 사실 또 그 여의도 분위기가 여의도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 흔히 뭐 거래소도 있고 많은 증권사들이 있으니 금융투자업계를 의미하는 여의도도 되고 의사당이 있다 보니까 정치의 또 1번지인데 의원님은 그럼 이제 여의도 두 군데 의미를 다 지금 섭렵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초선 의원이시면 제가 듣기로는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초선 의원은 말빨이 약하다면서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었나요? 네, 거의 없고요. 거의 동료로서 대할 수밖에 동료로 없고 대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난 2년 동안에 실제 입법화된 내용들은 무엇이며 지금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발의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제가 법안을 세 보니까 109개인가 110개를 대표 발의를 했고요. 2년 사이에요? 예. 그중에 원안 통과가 20몇 개고 수정안 통과를 치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대부분이 공정거래와 플랫폼 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해서 예.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게 철학의 책에도 공정을 딱 새겨놓으셨더라고요. 두발로선 경제 공정혁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철학이 다 반영이 돼서 또 그런 법안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책 제목을 잡을 때 상당히 네. 신경을 썼는데 두발로선 경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공정과 혁신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고 네, 지금 네. 두 발은 공정과 혁신을 두 발이라고.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과 정부, 시장과 정부,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 이게 한쪽으로만 쏠려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네네. 있고요. 또 하나의 중의적 의미는 두 발로 섰다는 건 땅 위에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기반을 두어서 그 제도를 디자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책을 주셨는데 두 발로 선 경제 밑에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당히 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런 직장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들 취직은 하긴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벤처나 이렇게 도전하는 걸 권하고 싶기도 하던데 잘못되면 다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러고 뭐 공기업이나 이렇게 가는 건 편하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네. 이런 생태계가 자꾸 유지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건강한 생태계 만드는 거에 예. 중점을 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의원님 그 의정 활동 중에 이제 소액주주 보호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걸 중점을 두고 오시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작년에 아마 우리 증시에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대여가 상장하면서 이런저런 파문이 많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그동안의 노고가 좀 묻힌 면도 있고 예. 앞으로의 비전 같은 걸 갖다 얘기하기보다 그냥 당장 전반적으로 시장에 주가에 압박을 줬던 거. 예. 꼭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증시 환경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물적 분할은 그 이후에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 아니 물적 분할을 그때 당시에 일부에서 물적 분할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물적 분할은 일종의 자본 조달 방식이고 회사의 경영 방식 그 지배 구조를 변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의 주주와 물적 분할을 했을 때의 주주가 서로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IPO를 하거나 이러면 주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주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해상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회사에 투자했다 물적 분할을 한다면 모회사의 어떤 사업부,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사업부에 대해서 그 비전을 보고 했는데 네.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배제가 돼 버리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걸 배제 안 되고 그 자회사의 그 성과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다. 네. 그 방법들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에서 분할을 결의를 하면 예. 매수 청구권을 줘버리면 되거든요. 매수 청구권. 예. 뭐해서 난 분할하는 거 싫다 이러면 주가 분할하다가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M&A 할 때 매수 청구권 똑같은 의미로서 매수 청구권을 줘버리면 나는 더 이상 가격 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새롭게 상장하는 그 회사를 안 사겠다 그 주식을.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엑시트하겠다. 엑시트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장하는 회사의 신주 인수권이나 네. 상장할 때 우선 청약권을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장에서 자회사의 우선 청약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방식들 그리고 특히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 굉장히 재밌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회사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해칠 경우 네. 상장 금지입니다. 심사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소 규정을 바꾸어서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권한을 침해하는 걸 못하게 해버리면 네. 이제 그 분할할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회사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회사가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저번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만드는 예.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했지만 예. 포스코가 했던 게 우리는 상장 계획도 없고 예.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걸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시를 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기죄가 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해관계를 다르게 했을 땐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방식을 네.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시점에 근데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쪼개기 상장,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각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갈 순 없었는데 그 사안들 좀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셨어요? 스톡옵션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카카오페이는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동일한 거거든요. 내부자고 이랬을 때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팔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팔게 될 때 몇 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판다. 이런 걸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팔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주주들이나 소액 투자자가 저쪽에서는 저렇게 파는 계획이 있어 시장 충격이 있겠구나. 아니면 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 된다면
그 스탁옵션을 가진 사람 내부자거든요. 내부자 거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조치를 합니다. 신고해라.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면책을 하지만 그 방식대로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팔면 바로 내부자 거래 조사로 들어가서 징계가 따르거나 벌금이 부여되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거 관련 법안도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우리 또 이영호 의원님 저 이력을 갖다가 우리 뭐 이미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카카오뱅크에도 예 그거 하시다가 그러면 저 의원 되시기 전에 마지막 소위 말하는 직장은 카카오뱅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작가님한테 얼핏 힌트를 들었습니다만 나오시면서 스탁옵션을 포기하셨다고요? 네, 포기했습니다. 5천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 52만 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1년을 더 근무했으면 스탁옵션이 형성됐고요. 1년 더 근무하셨으면. 네. 네. 근데 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밖에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고. 뭐 좀 아깝긴 하죠. 누구라도. 근데 뭐 그런데 아까 그 물적 분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워낙에 LG 화학에서 LG 에너솔루션이 떨궈져 나왔던 그 물적 분할도 그거 하지만 또 이렇게 쪼개기로 치면은 카카오도 어지간히 많이들 쪼갰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주주가 다른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주주와 카카오뱅크의 주주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주주도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거래 내역은 명확하게 공시가 되는 게 맞고요. 예. 그 공시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그 후에 모회사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가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장치가 현재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아, 그게 그 예. 법적인 장치가. 그거는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법에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경영진이 예. 무슨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예. 저기 배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예. 근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라고 해서 네. 그게 일부 주주에게 편향되게 이익이 가면 네. 그거 자체도 배임으로 보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요. 상법 개정안도 발의해 놨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예. 작년하고 올해 발의를 해놨 상황입니다. 네. 제가 발의를 했었죠. 그 상법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윤석열 당선인들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의가 됐는데 사실 모든 회사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상법은 네.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일반법인데다가 예. 또 비상장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다른 방법은 2007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이 하나 없어졌었는데요. 네. 상장회사 특례법을 만들면 됩니다. 상장에서 특례법.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다 있고 네. 그중에 상장회사 시장에 네, 나왔으니까 네, 상장회사에 관련된 거. 음. 예전에 그게 있다가 그건 자본시장법을 만들면서 네. 자본시장법에 옮기고 일부는 상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 곳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선되고 제일 첫 번째 재정 법안으로 상장회사 특례법을 발의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상장회사 좀 더 시장에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 상법 있다.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예. 쉽기도 하고 현실성이 있는. 네. 그러면은 요 소액 주주 보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바로 최근에 또 발의하셨네요. 4월 14일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기 또 의원님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주요 주주들 그 블록딜이라 해가지고 예. 갑자기 막 확 대량으로 파는 거. 이것도 보면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 어떤 방식으로 뭐 신탁을 통해서 네. 어떤 방식으로 얼마 물량을 팔겠다 예. 공시를 하라는 거죠. 미리. 예. 그리고 그 방식대로 팔라는 거죠. 근데 그 방식대로 팔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페널티 말입니까?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시장에 이 대중을 속인 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페널티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진짜 그 점에서는 진짜 의원님 건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건의인데 법에서 보면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잘못하면 너희들 페널티 당한다 하는데 보니면 아이고 저 정도 페널티 벌금이 됐건 뭐 저 학교가 들어가서 뭐 조금 콩밥을 먹거든 저 정도 하고 내 그냥 막 팔자 고치겠다 싶을 만한 손방망이 페널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나 공정거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 벌금 얼마 내면 뭐 그만인데 예. 그리고 뭐뭐뭘 하지 말라고 하면 네. 그거 외의 것을 하면 되는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요거만 하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네. 왜냐하면 시장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거에서 위반을 하면 징벌적 배상이 아주 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탈세 누구나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걸리면 경제생활을 못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를 굉장히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걸 어겼을 때 페널티가 그 이상 아주 커야지만 사전적으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한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법률 체계에서 정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정비가 이제 되면 좋은데 또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사실은 좋은 조언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사실은 아직은 물적 분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없기 때문에 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네. 근데 이제 거래소나 금융당국도 작년 말부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네. 이걸 집중 질의를 했었고 예. 12월 말쯤에 이제 법안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 정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6, 7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장관들 임명되고 나면 충분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제도 정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무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제 금융 전반의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좀 속속들이 이야기를 하고 뭐 앞에서도 추진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법안들 이야기도 했었는데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혁신 재편 시장 플레이어의 공정한 규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시고 아까도 이제 공정 그리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규제 완화냐 강화냐 이런 관점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보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 규제 별로 신경도 안 썼던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지금 미세먼지 신경도 안 썼을 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규제는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네. 그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 그리고 어떤 규제는 이미 다 낡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규제는 일종의 시장의 룰이고요. 네. 네. 사회적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필요한 거는 하는 거다.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걸 보면 되죠. 전기차라든지 탄소 규제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내연차를 언제부터 안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그게 이제 와 있는 거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연차를 언제까지는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규제가 들어오면 혁신이 생깁니다. 역설적으로. 네. 만약에 그 규제가 없었으면 누가 전기차 만들려고 했을까요? 아, 그렇게 사실 생각해볼 수 자동차의 그렇겠네요. 네. 내연기관의 연비 문제는 그 환경 규제로서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얼마 이상 배출하지 말라는 것과 연비를 얼마 이상 하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 뭐 유로 6, 뭐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 네. 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는 혁신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민간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규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그러면서 특히 봐야 될 게 규제는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팔려고 할 때 6대 적합성 원칙을 지켜라 하면 설명해야 되고요. 네. 충분히 설명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시간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앱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팔면 설명을 안 하니까 시간이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합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나쁘다. 규제는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맞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음. 그 시대에 맞는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지 이런 고찰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그렇게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네. 겁니다.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 관계자들이 스스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려면 딱 있어야 될 게 공시를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시를. 그렇죠. 거래 네. 내역을 공시를 해줘야지. 예. 그죠? 공시를 명확하게 하면 그 공시를 보고 특히 자본시장 같은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를 보고 아무 문제 제기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야 이렇게 행위하면 나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소송 제도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네. 하는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소송 절차에 대한 것도 좀 정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정부가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순간 정부가 시장 참여자들보다 정보를 더 알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봤자 먹히지도 않는 그러니까 작동 안 되는 규제들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 네.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들 이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글로벌하게 만약에 강화를 안 시켜버리면 우리나라 그 제조업에 있는 제품을 유럽 같은 데 수출 못 합니다. 탄소량이 얼마 이상 쓰이거나 유해 배출물을 배출하는 제품. 뭐 특히 뭐 페인트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페인트 회사 직접 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출물이 얼마 이상 나오는 걔들이 수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하게 그걸 맞춰놔야 되는 거죠. 참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세월에 싶을 때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를 제대로 하고 공시한 대로 못 지키면은 바로 소송으로 이제 응징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러거든요. 현재 같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체제 하에서 아이고 막 시간만 걸리고 시간 걸리고 돈 깨지고 변호사만 로펌만 그렇죠. 돈 벌고 차라 이래 분.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모두가 시장도 느끼지만 이게 계속 말만 이렇게 뱅뱅 돌다가 네. 가니까. 국회 네. 보면요. 예. 그런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 제도 있잖아요. 증거 개시 절차. 예. 이게 발의가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부총리도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올해 내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제도가 연구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실제 특히 정보가 비대칭적일 땐 디스커버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의원님 지금 이 저서에서도 플랫폼을 갖다가 예. 시장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에서도 우선 시대 흐름이 플랫폼 시대가 됐고요. 플랫폼 시대가 예. 됐는데
예를 들면 그 플랫폼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트위터를 갖다가 머스크가 인수하니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왜 플랫폼 기업이 트위터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뭐 이런 컨텐츠는 되고 안 되고를 왜 그들이 판단을 하나요? 그래서 누구는 막 계정을 삭제하고 지금 머스크는 내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나는 지금 트위터 인수한다 이러는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플러스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 요즘 예를 들어서 뭐 배달업체 한 군데가 또 말이 많아집니다. 예. 그만큼 챙겨 묻으면 됐지. 그 와중에 또 배달료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한번 그 플랫폼을 갖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시는 그 시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 좋은 거는 알겠는데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화면을 한번 첫 번째 화면 네. 좀 봐주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플랫폼 하면 기차역을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 있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문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김밥도 팔죠. 네.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은 시장입니다, 그냥. 시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열었습니다. 예. 시장을 열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다면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모아야 되죠. 모으는 네.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으는 비용. 대부분의 플랫폼 회사들은 첫 번째가 우리 유저가 얼마다, 하루에 액티브한 유저가 몇 명이 방문한다, 예. 예. 만슬리 얼마 방문한다, 예. 이게 키 지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없으면 사업을 못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모으려면 돈이 들죠. 예. 돈이 드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모았으면 네. 그 모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예. 그 모델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딱 거기서 출발하면 아까 보면 사람을 모으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적자가 나게 돼 비용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돈을 번다. 어떻게 벌까? 보통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항상 자신들 롤 모델로 아마존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근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아마존은 1993년에 창업을 했고요. 93년. 네. 흑자가 난 게 제가 알고 2003년 정도였습니다. 한 10년은 계속 적자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존 베이조프가 창업을 해서 사실 흑자는 어디서 났냐면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났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데이터 처리해서 돈을 벌고 그건 AWS라고 하는 회사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네. 적자는 계속 났지만 예. 그래 아마존 그 배달하고 하는 그쪽에서는 또 돈이 안 되고 안 되고요. 그걸 정보를 자꾸 처리하다 보니까 데이터 처리 용량이 늘어나고 이럴 때 네. 그걸 가지고 너 다른 회사도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면 하다 보니까 AWS 클라우드 서비스 돈을 벌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있죠. 93년에 창업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돈을 벌 거야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뭐 전혀. 아마존 우리 그 책이나 사보고 하던데 전혀 아닙니까?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할 때 봐야 될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고객을 모으는 건 됐는데 네. 그 모은 고객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까? 예.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면 계속 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상립하는 회사들 게임 회사는 그게 됩니다. 게임 회사. 그렇잖아요. 게임 하면서 서로 머니도 있고 거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됩니다. 네. 근데 플랫폼 바로 그걸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목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벌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예. 그리고 쇼핑을 해서 수수료를 먹고 예. 고객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 그 유틸라이즈를 한 거죠. 예. 그 두 개의 이제 충돌 지점이 생깁니다. 충돌 지점. 예. 자, 제가 이제 플랫폼을 우리나라 이제 오프라인의 경우에 플랫폼에 아주 적합한 우리나라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과 달리 우리나라가 롯데백화점이 그 모델을 썼습니다.
롯데백화점 명동에 가장 몫이 좋은데 빌딩을 해놓고 입점을 시켰잖아요. 네. 입점을 시켜놓고 자기가 수수료를 뭐 20-30% 먹었잖아요. 자기는 마케팅만 해주고요. 조달만 하고 물건 선정만 했습니다. 네. 자기 재고 아니죠. 어허. 그러면 조그마한 회사 괜찮은데 들어와서 내가 직접 마케팅을 안 하고 대신해 주니까 30%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유명해지면 나 나갈게 이렇게 자기가 이제 대리점 만들기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한 상태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자기 회사 거를 눈에 띄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열사 거를. 즉 공정거래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 자사를 몰아주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듯이 네이버나 카카오도 고객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자사를 우대해주면 자사를 우대해주면. 자기 계열사를 우대해주면 우대해주면. 문제가 되죠. 그러려면 이걸 우대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도 역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아, 계열사 간의 거래가 얼마가 일어났고 여기 평균 마진은 얼마다. 이걸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은 안 하나요? 이제 하자는 게 온라인 플랫폼법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법안 논의 중인 겁니다. 의원님 예상하시기에 그 법안이 실제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해서 진짜 법이 실효되기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아마 그 법은 작년에 정부가 요청을 해서 네. 작년에 심의 중이었고요. 예. 올해 모르겠습니다. 신정부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네. 그리고 정부 방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지만 그 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더 그렇게 돼야지만 그걸 공시를 해줘야지만 네. 누구에게 더 혜택을 줬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딱 이거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 인플루언서가 나 이 물건 좋다 했을 때도 예. 네이버는 다 보이죠. 이거는 광고를 받은 겁니다. 음. 누구한테 받은 겁니다 하고 쓴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보면 아, 저 정보는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공시가 돼 있어야지만. 근데 얘가 허위로 자꾸 쓰게 되면 이제 허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공정 위반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시장을 만들어 놨고 예. 시장에 물건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을 만든 사람과 그 시장을 만든 사람은 시장 룰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플레이어 네. 안에들은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은 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렇죠. 핵심이거든요. 리나칸이 지금 이제 미국 FTC 위원장이 그 유명해진 논문이 이제 아마존의 엔티트러스트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다음 논문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와 플랫폼을 분리해야 된다. 이커머스와 플랫폼을 분리해야 된다. 플랫폼을 설치한 사람하고 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같이 예상충이 되면 안 된다. 오, 플랫폼 만든 게 그 이커머스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적절한 수수료를 받아야지 그걸 이용해서 자사에게 유리하게 예. 가격을 책정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미국 하원 같은 경우 이제 나오는 게 플랫폼하고 이커머스는 회사를 분리해라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분리해라 이런 이야기는 나갈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공시만 해줘도 여기가 실제로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한다. 예. 이러면 분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그 공정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 삼을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배민이나 이럴 때도 자사 상품을 항상 메뉴에 올려놓는다든지 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쇼핑을 할 때 네이버 페이를 우선 쓰면 혜택을 더 준다든지 예. 이러면 우대를 준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나 우대를 줬는지 네. 그다음에 그 준 게 실질적으로 우대를 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예. 이런 걸 같이 판단하려면 그건 공시해 줘야 되고요. 지금은 그게 좀 사각지대에 있죠. 있는 거죠. 예.
작년에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했던 사안이 하나 있었죠. 알고리즘을 하는데 자사 상품을 교묘하게 먼저 올린 거. 공정위 사무관 2명이 찾아낸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체감을 하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죠. 교묘하게. 네. 근데 요즘 이제 글로벌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이슈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 플랫폼 산업은 이 성격상 이 강자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흔히 말하는 과점, 독점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이게 보면은 제일 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예.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올려도 자기네 계열사나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예. 쪽이 이런 것들이 그걸 갖다가 그거 하려고 그렇게 다들 고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 법이나 규제로 그걸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고 이런 것보다도 그게 적정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 누구를 차별을 해서 네. 부당한 대우를 하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를 명확하게 해주기 시작하면 너 이거 부당한 대우를 한 거다.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자기 계열사에서 물건을 살 때 예. 비교해서 다른 쪽하고 견적을 봐서 여기에 우대를 주면 부당 지원이 되듯이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체크를 된다. 할 수 있게 해줘야 그러면 된다. 그 자체가 일방적인 거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플랫폼과 이커머스의 분리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산 분리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산 분리도. 네. 은행은 자금을 배분하고 하는 쪽인데 일종의 가격 금리라는 이게 네. 상품 가격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 계열사에 우대를 주는 건 안 되듯이 그걸 다 일정 정도 공개를 해주면 상대방이 검증을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정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요. 예. 의원님 의정 활동 하시다 보면은 저쪽에 저 산업계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뭐 이런 쪽에서 좀 의원님한테 좀 그게 많겠습니다. 좀 살살 하시오라든지 뭐 좀 살살 해주시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저하고 이해상충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카카오뱅크나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은행 전반이나 아까 스탁옵션 매각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 있는 건 오히려 제가 이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우리 당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하지마가 많았습니다.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라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아니고 시장 메커니즘에서 노출되게 만들고 예. 그 자체로 해결되게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아마 내일이나 발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안 발의하려면 10명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요즘 저기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딴 데 신경 쓰고 바쁘시죠 있어요. 다들. 네. 그래서 열 분 모으기 쉽지 않으시겠다. 예. 뭐 지금 대충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이제 연합인포국에서 글 썼듯이 네. 그 생보사는 이제 IFRS 17을 하게 됐을 때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보사의 듀레이션을 보면 20년, 30년짜리가 많은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 20년 채권이나 30년 제대로 소화 안 되고 20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물로 발생상품으로 해지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험업법에는 파생상품이 사전 규제가 있어요. 얼마 이상 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규제는 왜 만든 거죠? 옛날에 보험사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건 없애자. 그래서 의원님 네. 지금 있는 그 규제가 왜 있는 거죠? 너희 옛날에- 저 보험사 너희들 그 괜히 모르는 파생상품 모르는 하지 마. 파생 건드렸다가 예.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차원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금융시장에 특히 뭐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리스크 관리에서 그 LM을 맞추는 건 아직 네, 네. 가장 기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근데 해지 자체가 안 되는군요. 규제 네, 해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풀고 그리고 그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이걸 저게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 의원님 그런 식의 발의를 하시면은 예. 기존에 그 규제를 만들었던 또 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뭐 그거는 뭐 타당하시다. 예. 어. 왜냐하면 그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부분 제가 그쪽보다 좀 더 알죠. 예, 그 뭐 또 바로 또 설득이 될 수 있으면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는요. 삼성생명법도 주도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보험회사는 주식을 3% 이상 못 갖게 돼 있다. 이게 이 핵심 의제가 요 논쟁이 뭡니까? 요 삼성생명법. 이거는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IMF 이후에 네. 모든 자산들은 시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시가평가. 근데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 자사주 그것만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조항이 하나 남아 있어. 아, 그래서 그거 고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네. 삼성전자 주식의 일부를 매각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한도 초과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일종으로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항상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떨어지면 그 고객의 돈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거하고 맥이 닿아 있는 게 IFRS 17은 모든 것들 공정가액, 시장가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예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공정가액, 분자는 취득가액.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코스트가 좀 드는 거죠. 예. 네, 글로벌 규제에다 이렇게 맞추려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머리 많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야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앞서서 플랫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빅테크, 이른바 빅테크 규제에 대한 논란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이나 페이스북 해외를 보면 최근 들어서 빅테크식 경영 방식에 대한 규제 논의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국내와 비교해서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게 2년 전에 하원 보고서가 그거였고요. 네. 거기서는 이제 페이스북은 아까 말했듯이 페이스북도 고객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춤형 광고를 합니다. 네. 그 맞춤형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 부서는 나누라.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버는지. 네. 그래야지 고객을 모은 것과 자기 돈을 나눠서 여기서 불공정한 게 있는 건지. 그 알고리즘을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거 가지고 예. 다른 데 돈을 보면 그건 그 데이터는 어떻게 했는 건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리하라는 게 이제 현재 분위기인데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죠. 그것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는데 예. 아까 말했듯이 정보를 공개를 해라.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예. 그리고 제3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틀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또 키코 관련해서 그 거래 부당함, 불안전 판매 이런 거 지적하고 또 증명하셔서 또 이슈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키코는 좀 다른 게 이제 그렇습니까? 키코는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게요. 2006년에 어떤 회사가 사고를 쳤어요. 도로공사가 옵션 매도 상품을 예. 금융상품을 가진 거예요. 도로공사가요. 예. 음. 뭐 외국계 IB하고 거래를 네.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 규정이 그게 들어왔습니다. 비정형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거는 신고하고 뭐 이렇게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예. 근데 키코도 보면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이거든요.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가 합성된 합성됐으니까 네. 매도가 됐을 땐 리스크가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그걸로 문제가 생긴 거죠. 실제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매도 상품을 하면 고객한테
가격 정보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게 이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산업은행이 이제 그 매각을 할 때 보니까 네. 설명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고 하길래 이제 옵션 가격하고 프리미엄을 구별을 못한 대법원 판결이 있길래 이건 아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뭐 아직까지 저기 산업은행은 해결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소비자 보상을 좀 했죠. 이게 규제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이제 저 파생 상품에 말씀하신 대해서는 차원으로 사람들이 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키코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예. 그거는 참 뭐랄까요?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어떤 불안전 판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호 계약이 예.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몰랐다는 걸로 또 면책받기도 또 못한 문제고 그게 약간의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회색 지대가 있죠. 그리고 예. 사실 보면 킥콜을 해서 해지하는 비용을 하나도 안 냈지만 해지하는 비용을 안 낸 게 아니고 이쪽에 내고 있는데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다 예. 보니까 안 내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했던 게 있던 거고 여러 가지 섞여 있었죠. 예, 참 이거는 참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그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짜 바이코리아 그 현대정권에서 추진했던 그 바이코리아 그때도 우리 의원님 그 상당히 역할을 하셨죠. 바이코리아는 관여를 한 적이 없고요. 관여하신 적 없고. 제가 현대투신 운영을 그 이후에 왔습니다. 투신 운영을 예. 사실은 금융권은 그때 금융권은 그때. 예. 그 전에 이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에 있으면서 네.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인수하는 그 첫 번째 리포팅을 했었죠. 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금융투자 업계에서 정권사들 투신사들 은행 할 것 없이 우리 고객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금융 상품을 갖다가 펀드가 됐건 무슨 하다못해 브라질 국채가 사보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지간하면은 초창기에 이렇게 제시되는 상품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잘 알지도 못할 때 그런 걸 가입한 분들 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뭐 한 2003년 4년에 엔화 대출선 분들 다 그거 했죠. 킥 오기 전에 그 무슨 뭐 제로 코스트 옵션 다 수출업체도 환율 뚝뚝 떨어지는데 이익 많이 줬죠. 근데 그게 이제 끝에 가다 보면은 전부 이제 금융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캠페인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간 소비자들은 늘 이렇게 물리죠. 크게 다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뭐 법적 규제로 뭐 하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랄까? 아니면 벌어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고객들, 손님들,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적표를 매겨주실 수가 있는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네. 은행도 그렇고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게 know your customer거든요. No your customer. customer. 이 사람이 어떤 네. 이런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그런 걸 판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에 보면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행위를 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저 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회장의 그 뭐죠? DLF 판매에 대해서. 네네 DLF. 네. 예. 그 금감원에서 징계를 했었고요. 네. 법원 소송을 가서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 네.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 맞고 네. 문제가 있었지만 네. 그걸로 은행장을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손태성 회장의 1심 판결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손태성 회장이 연임을 한 거고요. 네. 함영주 회장 건은 문제가 있고 그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결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처분 소송해가지고 요번에 연임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들, 그러니까 그런 법적 체계나 이런 게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국정감사에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뭐 유튜브 방송이라서 그 조사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DLF를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만 팔았거든요. 네.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은 안 팔았습니다. 네. 왜 안 팔았냐면 네. 내부 통제 기준이라는 건 상품 선정위원회나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일반 고객에 팔 수 없는 상품이고 기관 투자거나 적격 투자에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 판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부 통제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은행의 경우는 실적을 위해서 좀 밀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적격하다고 몇 명이 그러는 바람에 그 심사위원을 바꿨습니다. 참 그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이제 가자면은 그걸 갖다가 어떤 기업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시스템 확립이나 준수 이런 것만 기대하기에는 또 그거 그렇죠. 한계가 있고. 그 법률적으로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될 게 그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내부 통제의 책임은 CEO에 있고 네. CEO가 그걸 봐야 된다는 그 규정 같은 걸 만들어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보면 뭐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다고 하면 CEO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예. 이게 고객의 이득을 주는 건지 고객의 이득을 뺏어서 회사로 오는 건지. 근데 특히 이제 그게 일반 회사도 그렇겠지만 뭐 ESG 같은 게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한데요. 금융회사는 그게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돈이 주주의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건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주식 시장에 작전 세력이라는 데는 뭐 어디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작전 세력이 없는 증시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힘들까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제가 이제 재작년에 발의해가지고 작년 5월달에 통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 조정에 대한.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감원에서 고발을 해서 시세 조정이 있었다고 법원에 가서 시세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판결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벌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왜냐하면 손실 회피액이나 추가적 이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밋밋하다.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거 때문에 벌금을 못 때렸어요. 예.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했던 게 네. 어떻게 했냐면 시세 조정에 사용된 금액 전액을 벌금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이 통과됐죠. 네. 발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세 조정에 해서 걸리면 그 계좌에 드나든 돈 전부 다가 몰수 대상입니다. 그걸 누가 가려냅니까? 시세 조정인 여부를? 시세 조정 고발을 해가지고 해서 시세 조정이라고 하는 순간 고발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금감원에서 하죠. 금감원에서. 금감원 시세 조정 메커니즘 네. 조사해서 네. 시세 조정이다. 예. 이래 버리면 그 예를 들어서 한투 증권에 돈이 드나든 돈 전액을 다 몰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바람직한 투자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이제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발의도 하시고 뭐 통과된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 관련해서 가상자산을 빼놓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견? 가상자산업법도 제가 발의했었고요. 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실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있는 게 이제 금융자산은 네.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그죠? 예. 그 주식은 뭐 모든 채권을 하고 자녀재산
내한 청구권이고. 그렇죠. 근데 가상자산의 발행 주체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발행 주체가 네. 회사가 아닙니다. 예. 재단입니다. 재단입니까? 예. 가상자산은 뭐뭐뭐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의료재단이라든지 삼성그룹의 재단이 해산을 하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재단이 해산하면 예. 재단이 해산하면 그건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회로 환원이 되는 거군요. 이게 특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딱 보면 백서를 보면 네. 권리 의무가 명확하지가 않는 게 많아요. 이 가상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한 동향은 있습니다. 그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가상자산을 A라는 걸 했는데 어떤 운용사가 그걸 ETF를 만들어 팔면 이건 금융상품이 돼버립니다. 네. 누가 책임져? 운용사가 책임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건 내가 책임질게. 예. 이런 현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자체로는 어렵고요. 근데 그런 거가 있고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또 하나가 분산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익명성과 분산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게 누구 건지 이 소장님 건지 이승희 그 아나운서의 건지 네네. 해줘야지만 자금 세탁이 어떻게 되는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조사하려고 하면 익명성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업법의 가장 기초는 그러면서 화이트페이퍼 백서에 내용을 네가 공시해라. 거래소를 하고 싶으면. 그리고 지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는 게 실제 거래소일까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브로커거든요. 네. 브로커가 자기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기 매매나 선행 매매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10개 있다는데 실제 10개 있으면 다른 월렛에 다른 수탁업자에 줘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가상자산 업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본시장법으로 투영해 보면 네.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마 짐작컨대 우리 의원님이나 의원님 사무실에 우리 보좌관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두 분 다 한 네. 분은 저희 선배님이시고 업계 네. 채권과 선물 뭐 예.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제 말씀은 그렇게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셔서 뭔가를 갖다가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데 의회 그 국회 내에서 어떤 동조 세력을 구하고 설득을 얻어내고 기존의 어떤 틀에서 자꾸 이렇게 변화를 갖다 싫어하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설득시켜 나가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저희 보좌진 또 한 분도 현업에서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또 보좌관도 현업을 했으면 뿐만 아니라 보좌관을 오래 했던 사람이 있고 네. 또한 금융이나 금감원 공정위도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쉽게 이야기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개념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쉽죠. 네. 그리고 업계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삼성생명도 그렇고 이런 데하고 하면 이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어느 부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화가 쉽죠. 네. 그러면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자 금융투자학교 오래 계셨고 그거 하시다 보니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에게 아무래도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 내지는 늘 그 법망을 피해서 이 돈이 얽혀 있는 곳이니까 조금씩은 위반하고 조금씩은 남을 속이고 네. 조금씩은 뭐 사기도 치고 해야 이게 큰 돈이 오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럼 안 당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기가 거래하는 물건은 꼭 자기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의 경우도 그렇고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이런 리포트
자기 스스로 보면 되거든요. 보면 된다. 근데 보지를 않은 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네. 가장 기초인 재무 상태라든지 매출액, 그다음에 이익. 저는 실제로 그걸 제일 많이 합니다. 저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 딱 이런 부분을서 보면 네.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에서 그게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잘 맞는 모르, 말씀입니다. 모르면 네, 하지 네, 마라. 네. 모르면 하지 네,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이나 가상자산 이런 걸 할 때도 내용을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알트코인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백서가 발행이 된 건지 백서의 내용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건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분 중에 로즈님께서 소액주주보 확실하게 부탁드려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 차원에서 또 이제 네. 실물로 확인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잘 체크를 해야겠지만 또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소액주주들도 보호해주시고 이제 많은 법안들 의정 활동으로 또 보호를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본시장을 이렇게 하거나 시장을 볼 때 참 우리나라 인식 자체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이런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 상장회사협회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좀 있거든요. 상장회사 협의. 네. 예. 근데 이분들은 저하고 토론하는 건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상장회사들끼리 협회지 않습니까? 네. 자금을 조달했지 않습니까? 조달했죠. 시장을 통해서. 네. 네. 그럼 여기 주주를 인바이트한 거 아닙니까? 네. 주주의 요구를 듣지를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주를 일종의 돈 내는 기계. 네. 그리고 대접을 안 하는 거, 배당이든.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형성되려면 자기가 돈을 수요하고 공급하는 서로 맞춰야 되는데 네.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일방적이지 않고 균형을 맞춰줘야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의 법안이나 제도 만드는데 해줘야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제대로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말씀 오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물도 한잔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 또 의정 활동 통해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사람의 어떤 국민과 투자자로서도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몇 분만 더 계셔도 훨씬 또 탄력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생길 겁니다. 생일. 그러면 기대해 보면서 오늘 네. 이 시간에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늦은 네. 시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